오늘 출연진들 모두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충분히 준수해서 저희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촬영상 마스크를 벗고 함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진행할게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최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포항예술 지원 사업에 선정된 포항예촉의 공공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네, 포항의 공간이 지닌 장소성과 역사적 예술적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일만경 아카이빙의 첫 번째 시간으로 5월사에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내연산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곳 내연산에서는요, 우리나라 회학에 큰 의미를 남긴 겸재 정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강연과 더불어 작은 음악회도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춥지만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겸재 정선에 대해서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요, 포항문화재단 이사로서 또 포항예총 회장으로서 지역문화예술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앞에 꼭 수식어로 잘생김 붙여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영재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마이크는 난생 처음 해봤습니다. 잘생긴이라고 소개받은 유영재입니다. 절대 제가 부탁한 적 없고요. 저는 또 이런 얘기는 난생 처음 들어봅니다. 예. 가을이 깊었는데요. 어쩌면 또 가을인가 싶더니 또 쌀쌀합니다. 쌀쌀해서 저도 목도리를 했습니다만 춥지 않도록 단도리 잘 하시고 예정된 시간 아마 1시간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위기 봐서 저도 원래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어쩌면 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날씨도 있고 또 여러분들 호응을 봐가면서 시간을 조정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사회자님 소개하신 대로 약 300년쯤 전에 그 전에 여기를 다녀간 사나이가 있습니다. 청하 현감으로 오신 분인데요. 그분이 300년 가까이 더 지난 세월 내연산을 다녀가시면서 많은 의미 있는 작품들을 남긴 화가입니다. 그 얘기를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세종대왕 정답 나왔네요. 뭐 이 있습니까? 예, 첫 손에 꼽히는 분 세종대왕인데 그 이유는 뭐 여러 업적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한다면은 한글 창제죠. 우리 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글을 만들어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세종대왕이라면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우리 미술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첫 손에 꼽히는 화가가 누구일까? 그건 잘 모르시죠? 답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니까 우리 포항미술협회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현재 회장님을 비롯해서 전임 회장님, 전전임 회장님, 현재 또 수석 부회장님과 임원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다 함께 하셔서 그렇다면 이 얘기는 굳이 제가 여기서 하지 않아도 될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성격이 우리 포항의 그 명성이나 의미 있는 곳곳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새롭게 발굴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문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포항의 문화자산으로 아카이빙을 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 앞쪽으로 앉으셔도 됩니다. 여기도 앉으십시오. 미술을 전공으로 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되풀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름다운 내연산 그리고 신라고찰 복용사에 대한 안내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의 주제는 창작곡도 만들었죠. 창작곡 작곡을 하고 발표회도 지금 많은 그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내연산 삼용추입니다. 가급적 그 부분에 집중해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풀어갔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명한 화가들이 집중적으로 탄생인가요? 나타나게 된 때가 조선 시대입니다. 조선 이전까지는 고려 시대까지는 그 삼국시대 솔거라는 화가가 어느 벽에 노송을 그렸더니 진짜 소나무인지 알고 새들이 날아와서 앉으려고 하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떨어졌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고요. 노송도는 황용사가 불탐으로 해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때 또 담징이라는 화가가 일본 호류사에 가서 금당벽화를 그렸다 이런 이야기. 금당벽화는 지금 남아있죠.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무슨 왕이었죠? 공민왕? 공민왕이 천산대륙도를 그렸다 이런 정도 기록만 있는데 조선에 와서 비로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화가분들이 대단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 그러면은 삼원 삼재, 삼원 그러면은 누구죠? 삼원 첫째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단원과 혜원이 하도 유명하니까 장승읍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테크니션이 테크닉은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학문이 없어요. 옛날에는 서화일률이라고 해서 그림과 글을 같은 그 가락으로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 오원 장승읍이란 분은 그림 그리는 기술은 뛰어났지만 학문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자신 호를 지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나는 단원이다, 나는 혜원이다 이러는데 나도 원이다. 나오자를 써서 오원이라고 지었습니다. 나도 원이다 이래요. 그래서 단원, 혜원, 오원을 삼원이라고 하고 오늘의 주인공 겸재가 포함된 삼재도 있습니다. 옛날에 삼자를 좋아했는 모양이죠. 삼재는 겸재 정선 그리고 현재죠. 심사정 현재 심사정 그리고 또 한재는 공재 윤두서라는 얘기도 있고 관아재 조영석이라는 분도 있는데 두 분 다 호의 끝에 재자가 들어가서 학자에 따라서 이 사람이다 하는데 어쨌든 세 사람으로 한정을 하려니까 삼재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아요. 공재이든 관아재이든 이런 분들 그리고 달마도를 그린 김명국이라든지 또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던 그래서 실제로 양반들의 그림 주문에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자기 눈을 찔렀던 그래서 한쪽 눈을 실명을 한 최북이란 자존심의 화가도 있었고 조선 후기에 와서 비로소 많은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에 이름난 유명한 화가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손에 꼽히는 화가가 겸재정선입니다. 이분이 우리 그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의 그림 그 장르를 진경산수화라고 하거든요.
이 내연산이 복용사가 있는 내연산 계곡이 우리나라 진경산수의 이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겸재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인정되는 이유가 진경산수화를 창시 완성을 한 사람이라면 그 진경산수는 우리 이 내연산 계곡에서 완성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겸재정선이라는 분이 이 1733년, 제가 숫자가 좀 약합니다만 이 연도는 아마 정확할 겁니다. 워낙 중요한 연도여서, 그리고 수십 번 써먹은 연도여서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1733년 청하 현감으로, 우리 청하 고을에, 지금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 정도 되죠. 그 당시에는 꽤 큰 고을이었습니다. 청하 현감으로, 그러니까 고을 원님으로 오신 거죠. 이 원님으로 오시게 된 연유는 이 겸재 선생님께서 한양에 있을 때도 그림 천재로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나서 한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겸재에게 그림 주문을 그 문전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림 주문하러 드나드는 사람들 때문에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하나 파십시오, 이런 일들로 문전이 닳도록 드나들었는데, 영조 임금님이, 그 당시에 영조 임금님께서 겸재를 아껴서 일찍이 금강산 그림을 그려오라고 금강산으로 보내기도 하셨고요. 이제 몇 해 있으면 환갑인데, 환갑을 저 동해 청하라는 고을에 가서 고요히 환갑을 좀 잘 지내고 오라 하는 의미에서 58세 되던 해에 청하 현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물론 청하에 가서 놀다가 오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청하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였습니다. 청하뿐 아니라 이 동해안을 다니면서 그 강원도 초입까지 이 관동 팔경을 비롯해서 이 풍경들을 좀 그려오라. 그 당시에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했죠.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림이라는 것이 예술 작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지도의 성격도 있을 수가 있었고, 또 명성고적지를 안내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선비들이 와유사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옛날에 왜 테니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양반은 그늘에서 구경하고 하인들 보고 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양반들은 안방에 누워서 금강산을 보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이런 사고방식을 와유사상, 누울 와자죠. 누워서 노는 와유사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겸사해서 영조 임금님은 또 그림을 사랑하셨습니다. 겸재에게 그림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동해로 가서 좀 조용히 편안히 환갑도 잘 보내고 그 지역 그림들을 좀 그려오느라, 이런 의미에서 겸재의 필생의 친구인 사천 이병연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또 진경시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을 강원도 초입으로 발령을 보내고 겸재를 청하현감으로 보냈습니다. 겸재가 청하현감으로 와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남긴 그림이 5점이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그림이 5점이지만 더 있겠죠. 그리고 동해 이 지역의 풍경을 그린 화첩이 또 있습니다. 1733년에 청하 현감으로 부임을 해서 지금 남아있는 본격적인 그림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갑인년 1734년이 갑인년입니다. 갑인년에 그린 그림들이 미술사의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734년 오늘 정도 되는 가을날이었겠죠. 가을날 현감이 그림 보따리를 들고 이 내연산 계곡을 옵니다.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현감쯤 되니까 고을에서 최고 대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행원들도 좀 있었겠죠. 겸재 그림에도 보면
그 몇 사람이 나옵니다. 지행원들이 이 골짜기를 지나서 보경사 앞으로 지나갔겠죠. 지나서 저 계곡 속으로, 이따가 시간이 되시면 가을 속으로, 가을 계곡 속으로 가보십시오. 가면 한 굽이 두 굽이를 지나서 가고 또 가면 폭포들을, 이 골짜기에 제가 알기로는 12개의 폭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유명한 폭포가 연산 폭포입니다. 거기를 6폭이라고도 하고 7폭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7번째 폭포 혹은 6번째 폭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연산 폭포가 정점입니다. 그 연산 폭포까지 이 겸재 선생께서 직접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연산 폭포와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두 줄기 폭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관음 폭포인가요? 예, 쌍폭이라고 하는데 관음 폭포입니다. 관음 폭포, 그리고 그 아래 잠룡 폭포라고 하는 세 개의 폭포가 있는데, 이 세 폭포를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내연 삼용추도입니다. 내연은 내연산이고, 삼용추는 세 개의 용추. 용추는 폭포가 떨어져서 우리 폭포물이 떨어지는 그 웅덩이를 용추라고 얘기합니다. 그 들어는 뭐 폭포 자체를 용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세 개의 용추가 있는, 그래서 거기를 용추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삼용추를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우리나라 진경산수화의 본격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경산수화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요, 그 당시 조선시대, 조선 후기까지도 그렇습니다. 조선 초기는 물론이고 조선 후기까지도 그 당대의 그림은 중국 그림을 그대로 모방을 한 그림입니다. 당시에 중국은 명나라죠. 명나라 그림을, 명나라를 우리 조선에서는 어버이의 나라, 명나라 임금님은 황제였고 우리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황제의 나라, 어버이의 나라로 받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당시의 어떤 가치 체계를 화이론적인 세계관, 이 세상은 화와 이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화는 뭐냐? 좋은 것, 뭐 쉽게 좋은 것은 화하고, 이는 좀 못한 것, 나쁜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의 중심이 어디냐? 중화. 중국을 중화민국 그러잖아요. 화의 중심이 중화, 중국이다, 이런 사상이었는데, 우리 조선이 중국을 중화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세상의 중심인 중화지만 우리 조선은 2등이다, 소중화다. 중국도 2등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소중화라는 그래도 그 정도의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화 사상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는 뭐냐? 화가 좋은 거라면 이는 별로 안 좋은 건 나쁜 건데, 우리말로 하면 오랑캐죠. 오랑캐를 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오랑캐는 누가 오랑캐냐? 우리나라 북쪽 그 만주 주변에 있었던 여진족들, 일본도 이입니다. 일본,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우리는 오랑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랑캐라고 무시했죠. 그럼 서양은 뭐냐? 미국 뭐 이런 나라도 그때도 있었잖아요. 서양은 오랑캐도 아닙니다. 금수입니다. 금수. 짐승 같은 취급을 했었죠. 그런 1등은 아니지만 2등이라는 자부심으로 중국을, 명나라를 그렇게 받들었는데, 어느 날 중국 대륙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여진족이 후금이라고 나라를 점점 키워가더니 나중에는 명나라를 공격을 해서 중국 전체를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하늘같이 믿던 명나라가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후금에게 정복을 당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후금이 우리나라를 또 핍박을 많이 했죠. 왜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후금의 초대 황제 그때까지는 황제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황제라고 칭하죠. 초대가 누르하체였고 후대 2대가 홍타이지인가요? 홍씨죠. 홍타이지가 왜 우리 남한산성에 영화에 보면 남한산성에 침략을 해와서 그때 인조 임금님이 삼전도에 가서 굴욕적으로 머리로 몇 번 찍고 뭐 절을 하고 했던 그런 치욕적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후금이 중국 전체를 통일을 해버리고 청나라라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서 가치 체계가 황당해진 겁니다. 우리가 하늘같이 믿었던 명의, 그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청에게 멸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그 명의, 그 중화사상, 명의 가치 체계를, 명을 정말로 숭상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다. 그러면 저 오랑캐 청나라를 어쨌든 그 삼전도의 치욕 이후에 우리가 명나라에게 조공도 바치고 이런 굴욕적인 역사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 명나라를 섬겨야 될 것인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선비의 지조가 있지 해서 우리 자신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국의 주자성리학이 아니라 우리의 실학이라는 게 그때 태동이 됐잖아요. 그죠? 실학. 그림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중국 그림을 맨날 뺏겼는데 이 중국 별거 명나라 청나라 더 싫어. 명나라도 아니야. 우리는 우리 산천을 그리자. 우리의 것을 하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우리 그림 실경상 우리 산천을 보고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그 전까지는 명나라의 화첩을 보고 그렸는데 그때부터 우리 풍경, 우리 산천을, 우리 산수를 직접 보고 그리는 그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그림을 실경산수라고 얘기해요. 실제 경치란 얘기죠. 이 실경사생을 바탕으로 해서 작가의 의취, 작가의 사상을 담아낸 그림. 실경사생은 그림 그리는 형식이지 미술사의 한 장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는 방식이었을 뿐이고. 근데 미술사에서 진경산수라는 것은 엄연한 장르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실경을 겸재도 처음에는 명나라 그림을 모방을 했습니다. 채첩을 보고 그린 그림이 많습니다. 겸재 작품 전부가 진경산수는 아닙니다. 절반보다 더 넘는 숫자, 많은 숫자는 옛날 방식의 관념산수입니다. 관념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라는 얘기죠. 폭포를 보고 그린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폭포를 그린 거예요. 중국 그림 보면 산 꼭대기에서 폭포가 쫙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런 거 없어. 이건 관념이야 해서 관념산수라고 했는데 이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관념인지 알았는데 중국 그 여행 자유화가 되고 나서 중국에 가보니까 진짜 그런 폭포가 있더래요. 산 꼭대기에서 폭포가 쫙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관념은 아니고 이런 그림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새로운 창조적인 그림이 아니라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산수다 이렇게 이름을 요새는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재미없는 얘기가 자꾸 길어진다 그죠? 겸재도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에 의한 그림, 지금도 그런 그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대의 조류와 겸재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 산천을 모델로 한 실경사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금강산 그림을 실제 가서 많이 보고 그렸습니다. 영조 임금님이 금강산에 가서 그려오라 했거든요. 30대에 금강산에 갔습니다. 수십 점을 그렸습니다. 거기에서 진경의 훈련이 된 거죠. 진경의 토대인 실경 그림을 연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 진경 비슷한 그림들도 그려왔죠. 그러다가 갑인년 전해죠. 갑인년 전이면 어떻게 되죠? 갑인년 전이면 연도가 꼽아야 되는데
예, 1733년인데 그걸 계산해보면 아는데 지금 계산이 빨리 안 됩니다. 하여간 1733년 이제 청하 현감으로 와서 개축년, 예, 그러네요. 빠르시네요. 예, 그때 이제 청하로 와서 제 생각에는 그 겸재 그림이 내연산을 배경으로 한 그림은 3점이 있는데 어쩌면 4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점, 4점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아마 실경사생 좀 비슷한 그림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연산 폭포도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내연산 그 비아대와 학소대를 모델로 해서 그렸는데 비아대 꼭대기에 소나무가 3그루 착착착 이렇게 그려진 소나무 3그루가 있거든요. 이 소나무 3그루를 보고 요 가까이 계시는 향토 식물학자께서 이 소나무는 비아대 꼭대기에 있는 저 소나무 3그루다, 혹시 자료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겸재송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폭포도를 그렸고 아마 그 이듬해 갑인년에 1734년에 내연산 삼용추도를 그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연산 연산폭포 그 옆에 벼랑에 보면은 그 바위에 겸재가 다녀간 흔적을 도를 파서 글자를 새겨놨습니다. 갑인추 정선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요새는 자연에 이렇게 바위에 글자 새기면 큰일 나죠. 자연 환경 훼손이라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만은 당시에는 유명한 분들이 명성지에 오게 되면 자기가 다녀갔다라는 표식을 바위에 새겼습니다. 여기도 수십 명의 명사들 각자가 이 내연 계곡에 있습니다. 갑인지정선이라는 그림을 새겼고 내연산 삼용추도를 그립니다. 앞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게 연산폭포, 관음폭포, 잠룡폭포, 삼용추죠. 삼용추고 내연 삼용추 겸재라고 써놨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거는 겸재 3제 중에 한 분인 관아제 조영석이라는 분이 발문, 이 그림을 보고 비로소 내연산이 명산임을 알았다 이런 내용의 발문인데 요새 말로 치면 이렇게 댓글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림이 겸재가 겸재인 이유가 진경산수를 창시하고 완성시킨 것이라고 했는데 그 대표 작품이 됩니다. 저 그림이 겸재의 준법, 겸재 그림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저 시절에 겸재의 작품이 예술적으로 그만큼 성숙했기도 했겠고요. 우리 지역의 이제 삼용추 풍경이 겸재가 저렇게 그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쩌면 저 삼용추가 겸재에게 나를 이렇게 그려달라고 요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면도 참 많습니다. 갑인년 가을에 저 그림을 그리고 갑인년 겨울에 겸재의 생애 최고의 글작 금강전도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겸재가 그린 금강산 그림 100점 중에 최고의 그림, 국보로 지정이 된 우리 국보 217호 금강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혹시 금강전도를 알고 계신다면 그 그림이 이 그림, 제가 말씀드리는 그림입니다. 겸재 그림의 최고 금강전도가 갑인년 겨울에 그렸습니다. 그 자료에 금강전도가 있을 거예요. 자료에 그 화재를 쓰고 가운데 보면은 사각형으로 갑인동제라고 친히 써놨습니다. 갑인년 겨울에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인년 가을에 내연산에 왔었고 갑인년 가을에 내연산 삼용추도를 그렸고, 그래서 진경산수화가 완성이 되었는데 그 완성된 증거가 뭐냐?
그의 겨울에 그린 겸재생의 최고의 역작 금강전도가 청하에서 그렸다는 거예요. 겸재 최고의 역작 금강전도가 금강산에서 그린 게 아니에요. 한양에서 그린 게 아닙니다. 청하에서 그렸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렸기 때문에 예전에 문화재 청장을 하셨던 유홍준이란 분이 화인열전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겸재정선에 대해서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자료에 적혀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유홍준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재가 청하에서 이렇게 역작을 그렸으니까, 그리고 그의 겨울에 금강전도를 그렸으니까 청하는 우리 미술사에서 진경산수를 완성시킨 의미 있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그 책에 써놨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지만 제 말은 별로 안 들을 거고요. 유홍준이라는 분이 책에서 이렇게까지 썼으니 이곳이 겸재생애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곳이 아니겠느냐. 좀 더 많은 작품들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뭐 일당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겸재생애 최고의 멋진 작품이 이곳에서 탄생했으니 여기가 의미 있는 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겸재정선의 진경산수 발현비 비석을 세우자 이런 제안을 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바람이 불고 날씨가 참 관계로 앞으로 2, 3분 내로 줄이겠습니다. 발현비를 세우자고 주장을 제안을 했고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거든요. 다 동의를 얻어서 다 됐는데 마지막 순간에 담당자가 부담을 좀 가진 것 같아요. 발현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동의 좀 해주십시오. 발현지, 겸재정신이 활짝 꼽힌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꼽힌 것도 맞고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문화재 청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겸재정신이 여기서 꼽혔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데 담당자는 자꾸 발현지를 발원지하고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아니다, 발원지 아니고, 발원지 같으면 샘물이 솟아나는 오직 한 곳이잖아요. 그죠? 겸재가 여기서만 그린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2년 남짓 있었지만 84세까지 살았으니까 딴 데 82년을 살았는데 금강산도 한 100여 점 그렸고 뭐 서울 주변의 풍경도 많이 그렸거든요. 그랬는데 서울은 잽싸게 목동 골목에 겸재의 거리라고 자료에 있나 모르겠습니다. 겸재의 거리라고 입간판을 세워놨는데 너무너무 촌스럽습니다. 그 간판도 아니고 빨리 철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동네에 멋진 진경산수 발현비를 세워서 이거 세월 지나면 문화재가 되거든요.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담당자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거 인터넷 막 찾아보니까 금강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겸재가 금강산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청하가 이 발원지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자기가 공무원이니까 혹시 자기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을 너무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니다. 그 발원지 말고 발현지 발짝 꼽힌대 라고 했는데도 벌벌 떨어서 결국은 담당자가 그렇게 불편해하는데 그럼 다음에 하지 그러다가 또 미루었습니다. 제가 2번째 미루었는데 다음에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이 주도를 하셔서 저하고는 뭐가 좀 안 맞나 보죠. 그런 것도 만들어지고 이곳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겸재의 정수, 진경산수의 메카가 여기다라는 것이 좀 널리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여러 관계로 두서없이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이 준비되는 사이, 연주자들이 준비되는 사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앞서 유영재 선생님께서 이러한 콘텐츠를 널리 홍보하고 저희 문화화하는 것은 아마 포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길
발현되었던 이곳에서 꼭 이루어지길 저도 한번 네 부탁드려 봅니다. 선생님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네, 조금. 지금부터는요, 작은 음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 두 분은 대금의 서민지, 건반의 길은영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첫 번째 들으실 곡은요, 내연 삼용추도, 조금 전과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창작곡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잠깐 그 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곡은 대금 독주곡이라고 합니다. 겸재 정선의 작품 세계와 내연사연의 아름다움을 전통음악으로 표현한 곡이라고 하거든요. 이 작가 노트를 잠깐 살펴보면 대금의 힘있고 청아한 음색이 따뜻한 봄날의 내연산을 표현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곡을 들으면 정선이 어느 따뜻한 봄날 용추폭포를 보면서 산수화를 그리는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작가 노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첫 번째 곡 내연 삼용추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급의 서민지, 건반의 길은영이었습니다. 조금 늦게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잠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신 이곳에서 포항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포항예총의 공공 프로젝트입니다. 조금 전에 내연산에 대해서 겸재 정선에 대해서 류영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은 작은 음악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 작은 음악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남성 삼중창으로 이어질 텐데요. 세 분이 나오십니다. 우리에게 귀에 익숙한 곡인데요. 청산의 살리라, 검은도 뱃노래, 그리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불러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테너의 신동민, 바리톤의 유병민, 베이스의 정하혜입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성 삼중창, 제가 정하혜. 네, 테너 신동민입니다. 제가 유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곳에서 또 아름다운 분들 앞에서 저희가 노래 부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처음 부를 곡은 청산의 살리라라는 우리 가곡인데요. 아주 이 날씨와 이 광경과 풍경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편안하게 같이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숲으로 거진 청산의 살으리라. 나의 마음 부르러 청산의 이 봄도 산허리에 초록빛 물들였네. 세상 건너 시리 믿고 청산에서 살리라. 길고 긴 세월 동안 온갖 세상 변하였어도 청산을 늘고 하니 청산의 살으리라. 이 봄도 산허리에 초록빛 물리었네. 세상 번뇌 시를 믿고 청산에서 살리라. 길고 긴 세월 동안 온갖 세상 변하였어도 청산을 물고 하니 청산의 살으리라.
네, 두 번째 저희가 부를 노래는요. 거문도 뱃노래입니다. 왜 이 동해안에서 또 경상도에서 거문도 뱃노래를 부르신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문도는 우리 전라도 남쪽 지방에 있는 섬에 있는 노래인데 우리 가곡에서 흥을 겨우는 노래로 많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역색을 이렇게 너무 찾지 마시고 같이 흥이 있으시면 같이 박수 치면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 밝아 어야디야 다리가 떠서 청년한데 어야디야 수로 천리가 멀다 해도 아침은 점점 가까워지고 뒤수는 점점 멀어들 가네 어야디야 노동하세 남해 바다가 어디겠냐 서해 바다가 어디겠냐 이 바다를 건너면은 고기 바탕이 나온다네 허이야디요 허이야디요 허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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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하세 며칠 가서 남해를 갈까 몇 날에 가서 서해를 갈까 여보소 사고 말려서 대천이 어디로 도나를 가나 걱정을 말고 던져가세 어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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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가세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포항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포항예총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공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거고요. 다음 시간은요.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네, 다음은 장기읍성에서 다음 주 일요일 11월 1일 오후 2시에 장기읍성 주차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강연과 그다음에 아름다운 음악회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상준 작가님을 모시고 아카이빙을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 국악 공연이 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이번 주에는 내연산, 다음 주에는 장기읍성으로 네, 한번 산책 나오시는 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